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승리로 이제 4년 만에 백악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됐는데요. 자신의 당선이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한반도 정세는 물론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가 폭풍처럼 돌아왔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폭풍이 이제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변화들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무엇보다 이 2기를 예측할 때 미국의 우선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발현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트럼피즘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예전만 못하거든요. 국가적 위상이나 경제적 위상이 이걸 되돌려 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게 지금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인플레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제약을 받아요. 원래 이제 미국 민심은 이 소비, 대량의 소비를 중산층이 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민심이 나오는데 경제 지표는 그러니까 실업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외식을 못하는 이제 이런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질 생활,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보호무역주의죠. 보호무역주의, 관세. 그런 말도 했잖아요. 캠페인 때. 여러분 세금 낼 필요 없다. 관세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아마 고관세, 보호무역 장벽 이런 부분들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내세웠던 반이민, 그러니까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억제. 그다음에 이제 동맹에 대한 안보 비용 부담, 그다음에 이제 현안인 러우 전쟁, 그다음 중동 사태, 좀 나가면 이제 북한 문제 이쪽에서 성과를 내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2기거든요. 예, 이제 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간은 2년밖에 없어요. 2년 뒤에 중간 선거를 하거든요. 그럼 만일에 그 중간 선거에서 참패라면 이제 레임덕으로 급속히 가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2기 안에 본인이 얘기했던 마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1기 때 하도 거칠게 해서 후유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반입니다. 1기보다 더 강하게 나갈 거다라는 의견. 1기 학습 효과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갈 거다라는 의견. 그러나 어느 경우든 경제적 고관세, 이 보호무역, 그다음에 이제 안보적인 고립주의 이 흐름을 이제 크게 갈 가능성이 높죠.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소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전쟁을 끝낼 강력한 리더, 스트롱맨을 선택하도록 표심에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치중해 있는 외교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계 남성들이 등을 돌린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은 스트롱맨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이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우경화하고 있거든요. 극우.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는 무솔리니를 승계한 정치 세력. 그다음에 프랑스는 르펜, 극우파죠. 그다음에 푸틴, 젤렌스키 다 민족주의, 러시아 민족주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충돌이거든요. 그다음에 시진핑, 그다음에 터키 에르도안.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성 속에서는 조금은 거칠어도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초반에 이제 상승세를 살 때는 그 기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강력함을 보여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승리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 해리스일 수 있는 라틴, 여성, 흑인 이런 마음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정서적 동질감을 뛰어넘을 정도로의 강인한 흡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이 보여준 게 별로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한 게 없어요. 2016년, 20년, 24년 얘기 들어보면은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통할 수 있었던 불안한 환경 조성이 있었는데 그만큼 바이든 정부나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강인함을 못 보여줬다. 그러니까는 상원 하원에서 다 공화당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해리스뿐만이 아니고 바이든 정부 전체의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 그런 우유부단함에 대한 실망감, 이게 이제 결과는 모르지만 언수는 강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런 트럼프가 어떤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계속 바로 끝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망?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방식은 합리적인 그냥 덮는 거거든요. 강제로. 그러니까 지금 푸틴 측은 휴전하고 싶어합니다. 어허. 남한 대한민국 정도의 면적을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모전이 이제 피곤한 상황이고 예. 나토도 지원의 한계, 미국 내에서도 피로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이 휴전 협상에 동의하면 휴전이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이 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죠. 그 많은 영토를 뺏겼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방식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경고를 할 겁니다. 그럼 전쟁 수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푸틴이 치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푸틴하고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라인이 있을 테니까 푸틴하고는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우크라이나를 끝낼 테니까 그럼 강제 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전쟁의 강제 휴전에는 제가 보기엔 가장 빠른 방식이고 그 면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방식이 통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내재한 상태에서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예. 강제 봉합인 거죠. 그렇게 트럼프가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더 그에 대한 소모를 안 하고 싶어서입니까? 지금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이 수백조입니다. 그 정도 지금 여력이 없거든요. 예. 물론 이제 사활을 건 우크라이나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러우 전쟁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유럽도 자기 전쟁이 아니에요. 다만 뚫리면 유럽이 안이 뚫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나 나토나 그다음에 미국이나 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심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뭐 한 라인이 있을 거니까라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추측을 한 거긴 한데 사실 뭐 축하 메시지를 푸틴이 트럼프에게 보냈다라는 것도 푸틴 측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두 스트롱맨 간의 관계를 좀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야 당연히 한 라인이 없을 리가 없죠. 어허. 그렇게 많이 만났고 지금 선거 개입 사건도 지금 실체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푸틴이 원하는 건 지금 그 트럼프가 말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끝내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끝내려면 이 상태에서 끝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예. 당연히 비공식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있었겠죠. 그러면 국제 질서 재편하는 데 있어서 두 스트롱맨이 충돌할 가능성 그런 부분은 많이 안 보십니까? 지금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한쪽이 압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참 불행한 얘기지만 그 침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기서 교착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억울함, 그다음에 비극이긴 하지만 서방이나 이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소모전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국제 질서의 냉혹함이에요. 예. 예. 마르크 르터 나토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북러 군사협력이 미국 본토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토는 이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옳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나토가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국방부에 올리라고 그러는 건 트럼프 일기 때는 그렇게 반발하더니 지금 이게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잖아요. 예.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2% 상한 올리는 게 러우 전쟁으로 본인들이 이미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민군 파병을 해서 러시아의 핵심 기술이 북한에 가면 그게 ICBM으로 가고 미국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걸 그런 식으로 봉합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토도 지금 고민이죠. 과연 그렇게 동맹을 경시하는 일기대로 갈 건지 아니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기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건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스럽게 긴장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향후 행보를 볼 거고 아직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어차피 자기들이 국방비를 올렸으니까 예. 크게 충돌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제일 큰 게 국방비였거든요. 예. 나토는. 우리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었고.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기 때처럼 손을 내밀까도 궁금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처럼 손을 잡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봐야 알죠.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안보 우선순위는 글로벌 공간에서 제1지역은 유럽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입니다. 한반도는 세 번째예요. 예. 그런데 지금 러우 전쟁 끝내는 게 1순위고 예. 중동이 2순위인데 이걸 방치하고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 그건 설득력이 떨어지죠. 두 번째, 이제 푸틴 대통령은 저 당시에는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였고, 그 다음에 이 재선을 위해서 선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상품성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재선 부담도 없고 현안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처럼 정말 본인이 말했던 로켓맨을 그렇게 연애 편지 주고받듯이 사랑할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품 가치는 현재 일기보다는 떨어졌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와는 다를 거다. 그러나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방식의 탑다운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우선순위는 아닐 거다. 근데 오히려 파격적인 협상을 실시하면 그게 이제 북한 핵을 인정하는 핵 동결, 핵 군축 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기존 핵 능력을 일부 인정해주는 그건 우리한테는 이제 나쁜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예, 트럼프 2기에서는 지금 국제 정세상 한반도 문제가 좀 후순위로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미 동맹이 트럼프 2기에서 더 굳건해지느냐 아니냐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 한미 동맹을 가치 연대가 아니라 이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좀 거래적인 걸로 바라본다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구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빌지빌 바탕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세운 이제 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거고 기하장 몇 개 떨어지는 거지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28,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의회가 지금 결정해 놨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아시아 중시 오바마의 이게 인도 태평양으로 공간이 넓어진 게 트럼프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개념 전략을 처음으로 만든 게 트럼프 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한 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 근간은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나 안보 비용 분담 요구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가혹하게 느낄 정도로 뭐 100억 달러 던지듯이 우리의 부담을 이제 가중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머니머신은 우리가 인식돼 있어요. 돈이 많은 나라로. 그러니까 안보 비용을 더 내라는 거죠. 유럽도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일단 방위비 분담금부터 시작해서 안보 비용. 예를 들면 GDP에 우리가 한 2.5% 쓰는데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것도 올리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보다 사실은 우리의 안보 비용을 더 부담시키라는 부분이 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식으로 협상에 나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단 저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협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제일 관건은 뭐냐면 북핵 협상입니다. 북한 핵을 인정해줬을 때 북한은 대남 공격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주면 우리로서 이제 다른 옵션이 필요하죠. 일단 그건 막아야 되지만 북핵 현실론, 군축론은 만일에 현실화되면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반입, 아니면 농축과 제철이라는 이 잠재적 핵능력 구축 요 능력만 있으면은 이 핵무장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핵과의 싸움도 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용인한 북핵 현실론, 핵군축론, 핵 동결론으로 갈 때 우리가 뭘 받을지를 미국하고도 그러니까 북핵 현실론하고도 좀 싸워야 되는 거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핵을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핵 인정해야 된다. 과거는 묻지 말자.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보다 북한의 핵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것 이걸 막는 거거든요. 비확산을.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ICBM 능력은 아직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막으면 미국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국제사회하고 미국은 이미 북핵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쉽지 않다. 트럼프 캠프 안에서도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 나오거든요. 말씀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뼈아프게도 들리지 뼈 않습니까? 아픈 거죠. 냉혹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론, 그다음에 전술핵 반입, 그다음에 잠재적 핵력량 구축, 이건 핵물질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만 농축만 제철이만 하게 해주면 돼요. 이건 국제법에도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모든 나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핵 현실론을 막대 어느 경우든 예. 원론적으로서는 그러나 그게 현실화됐을 때는 우리가 그걸 상쇄할 만한 대안을 뭘 받아낼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트럼프 2기 출범 후의 국제 정세,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